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가 주요 경제 지표를 주시하는 가운데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8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하면서 깜짝 반등했습니다. 시티는 소매 판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등했다며 내수가 탄탄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33만 2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미국의 9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가 30.7로 집계됐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래기술 투자 ETF를 출시한 가운데 티커명은 GTEK로 정해졌습니다. 외신들은 월드뱅크 고위층이 기업 환경평가에서 중국의 순위를 올리려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CPTPP 가입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30분 전에 마감한 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 오늘은 아쉽게도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소매 판매와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건수 등 다양한 경제 지표가 발표된 가운데 이런 동향을 주시하면서 오늘은 나스닥 지수만 유일하게 소폭 상승에 성공했는데요. 먼저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박고은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와 주간 실업 지표를 주시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18%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0.16%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13% 올랐습니다. 이날 발표된 8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7% 증가하며 예상치였던 0.8% 감소와 달리 깜짝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도 9월 학교 개학을 앞두고 가계 소비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소매 판매 지표의 호조 속에 10년물 국채금리는 1.33%대로 상승세를 보였고 달러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7월 소매 판매는 더 감소한 것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허리케인 아이다의 여파 속에 33만 2천 명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혼재된 지표를 소화하는 가운데 주요 지수는 변동성을 보이다 보합권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자재주와 에너지주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반면에 경기 소비재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오늘 장 특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S&P 500 종목들 가운데 광산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과 유몬트는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은 가격이 장중에 4% 넘게 떨어졌고 구리 가격도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프리포트 맥모란의 주가는 6% 넘게 떨어졌고 유몬트도 4% 가까이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음식 배달 업체인 도어대시의 경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도어대시의 올해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향후 5년간의 성장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도어대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 목표가는 월가 최고 수준인 $255로 올렸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가는 5%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우버와 리프트도 보겠습니다. 에버코어는 우버와 리프트의 매력적인 위험 보상 비율을 언급하면서 시장 수익률 상회 투자 의견을 재차 제시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우버와 리프트는 2%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로블록스의 경우 벤치마크는 지난달 로블록스 플랫폼 이용자들의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결제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9월에도 결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블록스에 대한 매도 투자 의견과 목표가로 $70를 제시한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0.9%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한편 트루이스트에서는 로블록스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가로 $103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비욘드미트도 보겠습니다. 이날 파이프 샌들러는 비욘드미트의 판매량이 약세 조짐을 보이고 있고 올해 하반기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욘드미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고 목표가도 $95로 내렸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가는 2% 넘게 내렸습니다. 또한 모더나의 경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뒤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져 추가 접종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가는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스타트업인 피스커의 경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피스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4% 넘게 떨어졌습니다. 한편 포드는 전기 픽업 트럭인 F150 라이트닝의 생산 능력을 연 4만 대 목표치에서 8만 대로 늘린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2억 5천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고 400명 이상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경우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테슬라에 대한 중립 투자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또한 전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민간인 우주 관광객을 태운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가운데 제프리스는 상업 우주 관광 시장에 대한 기대를 표하며 버진 갤럭틱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을 재차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버진 갤럭틱은 2% 이상 올랐습니다. 한편 중국의 기술주인 럭캉테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중국 자동차 업체들에게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12%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럽의 최대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에어가 향후 5년간 유치 승객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가운데 여행과 레저주가 오름세를 보이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2%대 올랐고 프랑스 깍크 지수는 0.59% 상승, 그리고 영국 증시는 0.16% 올랐습니다. 네,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 오늘의 한경 글로벌 마켓 주요 헤드라인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8월 소매 판매 델타 변이 상황에도 반등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던 소매 판매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아무래도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성진 캐스터, 어떤 의견들 지금 외신들 사이에서 반영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8월 소매 판매가 뜻밖의 결과로 집계됐습니다. 밤사이 미 상무부는 지난 8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0.7% 감소보다 무려 1.4%포인트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8월 자동차 부품과 전자기기 판매는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소매점과 음식점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8월 소매 판매 수치를 견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신학기를 앞두고 학생을 둔 가정에서 쇼핑에 나선 점이 미국의 소매점 매출에 큰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미국의 전체 경제 활동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경제학자들이 미 경제 상황을 분석할 때 중요한 척도로 여깁니다. 최근 미국 내 델타 변이 확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지표가 부진하게 나올 것이라는 여러 분석가들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보고서는 델타 변이 확산세가 정점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늘어난 백신 접종량으로 인해 사람들이 본격적인 소비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학교와 사무실이 다시 문을 열면서 가계 지출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델타 변이로 인해 월가 IB들이 GDP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소비 호조가 3분기 또 4분기에도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은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에도 주목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33만 2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예상했던 수치보다 약 1만 명가량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앞서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팬데믹 이후에 최근 최저치 행진을 이어갔는데 지난주 허리케인 아이다가 미국을 덮치면서 청구 건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 역시 실업보험 청구 건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는데 최근 미국의 기업들은 임금을 올려서라도 인력 채용을 하려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 수요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투자자들이 8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고용 둔화가 과연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올해 연말까지 계속될지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감소가 예상됐던 소비가 늘어났다는 점은 다음 주 9월 FOMC 회의의 테이퍼링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첫 번째 뉴스를 확인해 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미국의 중앙은행 윤리 규정 재검토를 요청했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특파원을 이슈를 통해서 저희가 중앙은행 연은 총재들의 이해상충 논란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 조치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중앙은행 관리들의 윤리 규정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주 연은 총재들이 제출한 금융 공시 내용이 논란을 빚은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일부 연은 총재들이 작년에 주식 거래를 했고 여전히 일부 금융 투자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버트 캐플런 댈러스 연은 총재는 지난해 애플과 아마존, 델타항공 등 개별 종목에 100만 달러 이상의 거래를 했습니다. 또한 만기 5년 미만인 채권의 수익률을 추적하는 ETF를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는 화이자와 쉐브론, AT&T 주식을 보유하고 이 외에도 4개 부동산 투자 신탁을 포함해 총 투자가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치몬드 연은 총재 토마스 바킨 총재는 5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의 코카콜라 주식을 보유했고 코노코필립스와 BP를 포함한 에너지 회사에 투자하는 벵가드 에너지 뮤추얼 펀드에도 최소 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와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는 오는 9월 30일까지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12개 지역 연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고위 당국자들의 개별 주식 거래 금지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이번 논란이 공공이익에 봉사해야 할 고위 관리들의 개인 주식 거래를 왜 금지해야 하는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역 연은에 60일 이내 자체 고위공직자들의 개별 주식 거래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답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조치도 잇따랐습니다. 16일 외신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 공직자들의 윤리 개정을 두루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파월은 연준이 중요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민들의 신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번 검토가 기존 규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댈러스 연은 총재와 보스턴 연은 총재가 오는 9월 30일까지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한다고 하니까 업데이트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AMC가 가상화폐 결제 종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오늘 또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홍성진 캐스터가 짚어주시죠. 네, 가상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이 밤사이에 또 전해졌습니다. 우선 미국의 영화 체인 업체 AMC가 비트코인에 이어서 다른 가상화폐도 영화 티켓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6일 AMC가 가상화폐 결제 종류를 확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발표에 따르면 기존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가 결제 기능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앞서 AMC는 올해 연말까지 비트코인을 통해 영화 티켓 및 할인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을 도입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AMC도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AMC의 CE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내용을 전하면서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3가지 가상화폐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 등 전반적인 가상화폐의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엘살바도르에서 번지고 있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도 주목했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하기 시작한 엘살바도르에서는 최근 비트코인과 관련된 대규모 반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새로 설치된 비트코인 디지털 지갑 15 인출기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 부켈레는 독재자라다 이러면서 낙서를 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통해 국민들의 송금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면서 도입 취지를 밝혔지만 현재 시민들은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부켈레 대통령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지난 발언에도 주목했습니다. 게리 겐슬러는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조치를 더욱 강화시킬 예정이라면서 미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규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다만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소폭 오르자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 정책 강화는 가상화폐 시장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을 뜻한다면서 오히려 가상화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어제 스타벅스가 3.5%가량 급락을 하면서 어떤 악재 때문에 이렇게 약세를 보였을까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공개됐습니다. 전가은 캐스터, 지금 중국의 전방위적인 규제가 여러 가지 기업들에 타격을 미치는 모양새인데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습니까? 네, CNBC는 16일 핀도도와 징뚱닷컴 등 주요 중국 기술주가 다시 하락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비중이 큰 스타벅스는 올해 들어 최악의 흐름을 보였다고도 전했는데요. 중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특히 각종 규제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의료 미용 기업과 카지노 기업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주 투자 심리도 크게 위축되는 양상입니다. 먼저 중국 최대 안과 기업 아이얼 안과 시가총액은 6월 초 70조 원까지 급등했다가 현재 절반가량인 45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 화장품 및 제약기업인 아이메이커, 블루미지바이오, 또 후아동 제약도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올해 7월 이후 중국의 3대 미용기업 시가총액만 170억 달러 넘게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 성형 어플 소영도 주가가 한 달간 17%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카오의 카지노 회사 규제 리스크도 커졌습니다. 중국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동 부유를 추진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카지노 기업 이사회 구성을 바꿔서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JP모건은 마카오 카지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이 불편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윈 리조트와 라스베이거스 샌즈 그리고 멜코 리조트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모두 하향 조정했습니다. 새 카지노 기업들은 모두 마카오에서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이들의 카지노 운영 재허가 절차를 앞두고 45일간의 협의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실제로 새 기업들은 지난 이틀 동안 모두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JP모건은 이 기업들이 카지노 운영 자격을 유지하더라도 사업 전반에 대한 규제가 투자자에게 좋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윈 리조트와 라스베이거스 샌즈 배당금에 대한 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JP모건은 미국 기반의 보이드 같은 카지노 기업들을 더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윈 리조트의 105달러의 목표가, 또 라스베이거스 샌즈의 55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네,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외신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TF 투자 시장의 트렌드를 짚어드리는 ETF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원자재 관련 ETF를 알아볼 텐데요. 최근 원자재 가격이 화제가 되고 있죠. 알루미늄 현물 가격은 올해 들어 40% 뛰기도 했고 미국과 중국에서의 철강 생산량이 줄면서 철강 업체들의 수익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세와 함께 구리 등의 금속과 농산물까지 모든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원자재 관련 ETF를 알아두는 것도 좋은 투자의 팁이 될 텐데요. 연초 대비 고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3개의 ETF 준비했습니다. 워낙 긴 풀네임은 줄이고 기억하기 편하시도록 티커명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PDBC입니다. 인베스코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2014년 11월에 출시됐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59%입니다. 운용 자산은 60억 달러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이 ETF는 나머지 두 ETF와 다르게 액티브 ETF에 해당됩니다. 직접 파생 상품과 다른 펀드를 통해 상품 투자를 하는데요. 주로 에너지와 귀금속, 공업용 금속, 그리고 농업용품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최적 수익률 다변화 상품 지수의 성과를 넘어서도록 만들어진 ETF입니다. 보유 주식들을 한번 분석해보면 56%를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미국 채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PDBC는 오늘장 20.58달러에 마감했고 한 달간 3.6%, 연초 대비 33%, 1년간 48%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ETF는 바로 DBC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ETF와 마찬가지로 인베스코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2006년 2월에 출시됐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88%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PDBC는 액티브 ETF였다면 DBC는 지수 추종 ETF입니다. 인베스코 DB 코모디티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데 브렌트유나 난방유, 경질 원유, 천연가스, 가솔린, 구리 등 총 14가지 원자재 인덱스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원자재 선물은 만기가 멀수록 가격이 높은데요. 원자재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현상을 콘탱고라고 합니다. DBC 상품 설명에 따르면 이런 콘탱고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섹터 비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의 47%, 농업의 25%, 산업용 금속에 15% 투자하고 있고요. 보유 주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7%를 뮤추얼 펀드로, 8.1%를 운용사인 인베스코 회사채로,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미국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DBC는 오늘장 19.69달러에 마감했고 한 달간 3.4%, 연초 대비 33%, 1년간 48%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GSG입니다. 블랙락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2006년 7월에 출시됐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85%입니다. 이 ETF는 DBC와 마찬가지로 지수 추종 ETF이기 때문에 S&P GSCI 토털 리턴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데요. S&P GSCI는 S&P에서 발생하는 가장 오래되고 공신력 있는 원자재 지수입니다. 원유나 천연가스, 밀, 옥수수, 커피 등 원자재 선물 상품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섹터를 살펴보면 에너지의 55%, 농업의 19%, 산업용 금속의 10%, 그리고 가축의 9% 투자하고 있다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 종목은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미국채에 해당됩니다. GSG는 오늘장 16.42달러에 마감을 했고 한 달간 4.3%, 연초 대비 33%, 그리고 1년간 51% 상승한 모습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눈여겨보시고 관심이 생긴 투자자라면 관련 ETF 정보들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중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ETF 플러스 시간이었습니다. 네,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중국 현지 분위기 살펴볼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의 강현우 베이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강 기자 먼저 전일 하락 마감했던 중국 증시 상황부터 특징적인 부분과 함께 전해주시죠. 어제 중국 증시는 부동산 대기업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실물 경제에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1.34%, 선전 성분지수는 1.91% 내렸습니다. 사흘 연속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홍콩 증시와 본토 증시를 연결하는 교차 매매 시스템을 통해 본토 증시로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인 북향 자금은 어제 30억 위안, 약 5,40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들어 어제까지 외국인은 90억 위안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기기와 농림업, 관광업, 식품과 주류가 강세였고 다른 업종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거시경제 계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전기차 원가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배터리 가격을 감시하겠다고 했고요. 이 여파로 배터리 대표주인 CATL과 리튬 업체들 주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도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심화되면서 투자 심리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쏠리는 섹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섹터들입니까? 네, 중국은 코로나19 제로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면 강도 높은 봉쇄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동부 푸젠성에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방역 조치를 세게 하기 때문에 경제에는 아무래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도 위축되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은 증시에도 안 좋은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규제를 내놓으면서 빅테크 주식들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책 수혜주들에는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대장주인 룽지 그린에너지에는 이달 들어 20억 위안
약 3,600억 원 이상의 북향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룽지 같은 신에너지 주식들을 담고 있는 CSI 신에너지 지수는 최근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연초 대비 상승률이 40%에 육박합니다. 관련 ETF들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미래에셋의 글로벌X 차이나 클린에너지 ETF나 한국거래소의 타이거 차이나 클린에너지 ETF는 최근 석 달간 상승률이 32%에 달합니다. 또 다른 업종은 이 리튬주를 들 수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가 불거지긴 했지만 중국 정부가 전기차 시장을 키우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1, 2위 리튬 생산업체인 간펑 리튬과 텐치 리튬의 실적도 계속 좋아질 전망입니다. 다만 리스크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태양광 주식들은 미중 갈등이 대표적인 변수로 꼽힙니다.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다 보니 미국은 관세 같은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문제로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이제 추석 연휴로 휴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중국도 비슷한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알아둘 주요 일정과 이벤트까지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죠. 중국 추석 연휴는 화요일은 21일까지, 홍콩은 한국과 같이 수요일까지입니다. 증시도 물론 안 열립니다. 22일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내놓습니다. 현재 1년 만기 기준 LPR이 3.85%인데요. 인민은행은 작년 4월 인하한 다음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LPR을 동결했습니다. 중국 경제 회복세가 최근에 둔화되는 상황이어서 동결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많고요. 일각에선 연내 인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헝다그룹 위기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의 신용평가사인 충청신국제가 지난 15일 헝다그룹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이게 어제 중국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대한 대출을 억제했고요. 이게 그동안 부채를 기반으로 사업을 벌려온 부동산 업체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의 부채는 1조 9,700억 위안, 약 355조 원에 달합니다. 헝다그룹이 파산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선 중국 정부가 그런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헝다그룹을 살릴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한국경제신문 강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9월 17일 금요일 주요 일정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일정입니다. 오늘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의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할 예정입니다. 선박과 플랜트 그리고 엔진 등의 제조와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2019년 6월 1일을 분할 기일로 해서 한국조선해양에서 물적 분할되어 신규 설립됐습니다. 또한 오늘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늘까지 이용자에게 거래소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9월 최근 경제 동향과 2분기 해외 직접 투자 동향을 발표할 예정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면 유로존에서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지 시간으로 17일 미국은 선물과 옵션 동기 만기일을 맞고 9월 미시간대 소비심리 평가지수와 주간 원유 채굴 장비수가 발표되는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요 일정 전해드렸습니다.